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1 귀여기촌 박람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예비 귀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귀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을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간지러웠던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부분의 전문가로 해양수산부 한성민 사무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어선 어업 부분 전문가 귀요기촌 종합센터의 조종학 위원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종학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식업 부분이죠.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임재현 연구관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끝으로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 권태경 팀장님 자리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자가격리로 인해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주시죠.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까요? 팀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으로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취합을 해서 그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현장에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아주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현장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 궁금해요 하고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또 즉흥적으로 대답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저희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받아봤어요. 포스트잇으로 다 붙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뜯어서 답변을 들어보고 또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죠. 생중계로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양식업과 어선 어업 부문 두 부분에서 모두 다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야에서 각각 비교적 저렴하고 상용화된 신기술이나 제품이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사실 신기술은 늘 관심의 대상인데 이 질문은 송우철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답변을 먼저 임재현 연구관님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임재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렴하고 새로운 기술. 네. 근데 이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기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뭔가 이거는 이 분야에서 좀 더 양식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렴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 면에서는 시설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요즘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해면이든 내수면이든 물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흘려서 양식을 하시는 유수신 양식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들어온 물을 밖으로 빼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환수하면서 쓰는 그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순환 여과식 양식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RAS 양식 방법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와 그다음에 첨가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침들을 겪으면서 지금 그 고도화 사업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 여과 양식 방법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시설 말고 이제 이 사육수를 조금 더 안전하게 그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양식 생물들이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미생물을 활용을 한, 그러니까 요즘에 환경 미생물에서 EM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경 미생물 말고 바이오플락이라고 그 한 200~300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미생물들을 이 양식 사육수에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우는 방법들, 그걸 이제 저희가 BFT 양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우에서는 지금 이 양식 기술이 거의 전반화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BFT 양식 기술로 새우를 키우고 계시고요. 네.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수경 재배를 하시면서 같이 이제 어류도 같이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쿠아포닉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한쪽에서는 식물을 키우고 한쪽에서는 물고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식물을 키울 때 이 식물에 그러니까 양분이 되는 양액을 주는데, 그 양액을 물고기를 키운 그 BFT 물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의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현재 그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렴할 수 있는 거죠. 초기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더라도 그 상황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양식 생산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일석이조네요. 양식 네. 쪽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내용입니다. 네. 예. 이번엔 조 의원님이 좀 네. 의견을 덧붙여 주시죠. 예. 그 어선업이라는 것은 또 양식업과 또 개념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양식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 인위적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어선업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수산이란 물을 갖다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선업은 어업의 종류부터 전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롤업이라든지 자망업이라든지 선망업, 통발업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어업마다 또 어구량도 정해져 있고 또 어법도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고 어업하는 시기, 또 그물코의 규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양식업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바이오플락이라든지 아쿠아포닉스 이런 것 같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 어행 노력량, 즉 얼마나 사람이 쉽게 이제 고기를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로 장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신기술이 많이 도입돼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첨단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항해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탐할 수 있는 어탐기 기기, 아니면은 그물이나 어망들을 자망들을 갖다 부설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이런 것들 얼마나 더 좀 자동화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간혹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리고- 업의 특성상 좀 사람의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산 자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정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산 자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수산 자원을 저희들이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선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게 뭡니까? 뭐 그물이라든지 폐통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선업 쪽에서는 그런 신기술 도입보다도 어떻게 어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두 분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책 부문으로 갈 텐데요. 그 중에서 청년 지원 관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질문이 저 같은 2030 세대도 기여를 많이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한다면 2030 세대만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질문을 이도건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한성민 사무관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한성민 사무관입니다. 일단 저희가 매년 기농어 기촌인 통계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됐고 2030 30대 이하 분들이 한 120명에서 한 150명 수준이고요. 매년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만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요. 만 40세 미만의 분들에게 매달 최대 100만 원씩 이렇게 가게 그다음 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 차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자금 통해서 지금 20, 30대 분들 많이 기여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청년분들이 이 청년 정착 자금 말고도 다른 지원 정책을 할 때 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은 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좀 지원을 확대를 하셔야지만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현재도 교육부터 또 자금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청년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금융부문 질문 들어가 볼게요. 우리 권태경 팀장님 화면으로 기다리고 계신데요. 기호기촌에 관련해서 자금 계획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주세요라고 정순용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답변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인으로 선정되시고 난 이후에 기업 창업 자금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기업 창업 자금이 최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을 3억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 받을 때 문제점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에 이제 귀화하셔서 연안복합어선 2억 원 상당의 어선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2억 정도의 자금이 이제 필요하시게 될 텐데요. 근데 실제 대출 취급 기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2억 원 100%가 대출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어떤 그 신용 등급 그리고 중고선의 감정 평가 가액 그리고 그 어선에 대한 대출 비율들을 적용하다 보면 70%에서 80% 아니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00% 자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조합에 찾아가셔서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자기 부담금이 좀 필요할 테니까 자부담을 늘 준비하셔야지 사업 추진하시는데 미스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사전에 꼭 상담 받으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고요. 세 번째로 이건 이제 자금을 얻는 계획이라기보다 대출 상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대출은 총 대출 기간이 15년입니다. 그런데 대출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이자만 1년에 한 번 내시면 돼요. 그리고 대출 받은 날로부터 6년 차 된 때부터는 이제 대출 금액의 10분의 1씩 대출 원금을 이제 상환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 받고 난 이후에 6년 차부터는 분할 상환금을 내야 된다고 아시고 상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대출 받고 나서 이제 5년 동안은 이자만 내셔도 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에게 그 어업 소득을 올리시게 된다면 조기 상환함으로써 미래에 상환해야 될 그 대출 원금을 줄여가는 것도 상당한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조기 상환도 같이 자금 계획 수립하실 때 세워보는 게 바람직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팀장님께서 대출할 때 유의사항과 또 상환할 때 요령까지 알차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부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허귀촌이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하고 김하영님의 질문인데요. 한성민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원하시는 게 다르고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모르시는 분들 저희는 이제 관심 단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상담과 이론 교육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이랑 교육을 통해서 본인한테 어떤 게 맞는지 이 찾아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두 번째 준비랑 준비 단계에서는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업학교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청 종합센터, 지원센터에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카카오톡 이제 친구 추가해 놓으면은 각각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맞으시면은 신청하셔가지고 교육 참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착자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수협에 있는 권태경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촌에 들어오신 다음에 잘 정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이랑 1대1로 매칭 시켜드리는 귀여닥터라는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제도는 기업이촌 종합센터 그리고 일부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자금,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년과도 좀 비슷하게 귀여를 하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또 자금 그리고 공동체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까지 잘 또 정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식과 어선어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귀농, 귀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귀여라는 말은 생소하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박광수님이 질문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귀농은 많이 접했는데 귀여는 조금 생소합니다. 귀여를 하게 되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재현 연구관님부터 한번 답변 주실까요? 귀여하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됩니까? 제가 질문을 좀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귀농을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시나요? 보통 이게 농업과 어업은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귀여라는 거는 귀농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농촌과 어촌 지역에 내가 전업을 하거나 전직을 해서 생활터전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여를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뭐 양식업을 내가 양식을 하겠다 그러면 양식업을 하시는 양식 어민이 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로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선어업을 하시는 어부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그 1차 산물을 내가 좀 더 그 대도시에 가서 갖다 팔겠다, 파는 업무를 하겠다 하신다면 유통업자가 되시는 거죠. 이 귀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생활 터전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직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나 뭐 이런 직업군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에서 내가 그 전직을 해서 내 그 밥벌이를 위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종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도시가 아닌 어촌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 쪽에는 양식 어민, 뭐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었던 뭐 어민, 그냥 일반 어민,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그 직업군으로 본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바뀌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그 사회 보시는 그 장한나 아나운서님께서 기여의 이런 개념을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모르시고 어떻게 무엇을 모르고 있어 하시죠? 생소하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래요. 나 귀농한다, 귀촌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나 귀여할 거야라는 말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기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여, 도시에서 살다가 농어촌지로 내려가서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기여입니다. 그럼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어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업인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양식업인이 되겠죠. 근데 어선업을 하시는 분은 어선업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직업군으로 생각할 때 다양한 직업군들이 거기에 또 파생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에서 해녀를 하고 있는 업이 이제 나잠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나잠업 하는 그 하나의 직업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조개를 잡는다 이런 것들은 먼저 잠수부들이 잡습니다. 그럼 잠수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수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여를 해가지고 어업만 하라고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내가 농어촌 지역에 들어가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산과 해양과 연관되는 그런 직업군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도시에서 어떤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가 농어촌에 가서 기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요즘에는 어촌의 그런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촌 관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다를 이용해서 그 레포츠, 스포츠 사업들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스킨스쿠버 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트 대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기여해서 할 수 있는 직업군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바다에 국한된 게 아니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직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부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 귀촌을 미리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나요? 하고 나경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미리 또 체험해 보면은 내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체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체험에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학교 같은 경우에는 8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는데 최대 이 8주 동안 교육도 받으면서 뭐 어선도 타보고 양식장도 가보고 어민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람회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슬기로운 어촌 생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중리랑 백미리 마을에서 1년 동안 집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잘 적응한 어촌 개원까지 받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앞으로 이것도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기회초 종합센터 지원센터에서 계속 뭐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 단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촌 생활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 알고 싶으시면은 아예 어선에 취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어기 정도 일을 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 어선업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어촌 생활이 이렇구나라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오늘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어촌생활 살아보기 본선이 오늘 1시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1시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또 정책 부문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정책 부문에 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가 봐요. 귀여 귀촌시 주거에 대한 지원 정책이 혹시 있나요? 하고 질문을 원안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 주거도 또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주거 같은 경우에도 기여 주택 자금이라고 해서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매매, 신축, 리모델링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직접적인 자금 말고도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할 때 일반 그 대출 상품들이 좀 많습니다. 일반 은행들이나 이런 상품들 잘 알아보셔도 되고요. 좀 간접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촌 뉴딜 300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은 그 어촌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기여인 분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건물을 짓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가시면은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한 루트로 주거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양식과 어선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또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이에요. 귀여 귀촌을 하려고 해도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박종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거든요. 이 부분을 임재현 연구관님부터 답변을 주시죠.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질문이시네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모든 건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거를 하겠다, 전직을 하겠다, 전업을 하겠다, 심지어 도시에 있다가 어촌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의 결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뭐 남들이 그러시잖아요. 일단 저질러 보자. 근데 이게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귀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금융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거를 다 만족을 해서 가시려고 한다면 아마 못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조립 컴퓨터 살 때 이거를 용산에 가서 사오면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오고요,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오고요, 계속 조립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돈도 비싸지고 뭐 그다음에 좋은 게 더 싸지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뭘 할 건지가 아니고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하실 게 내가 몸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뭔가 그 다른 기술을 활용해서 할 거냐. 그래서 양식을 할 거냐, 어선어업을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나잠도 말씀하신 제주도 한 달 살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제주도 가서 물질 해녀 생활을 해봤더니 이게 내 책이 적성에 맞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아봤는데 너무 잘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갈지 말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차근차근 밀어 나가시는데 혼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귀여를 결정하실 때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 40, 50대의 가장분들이 많이 전업이나 귀여를 결정을 하셔서 오세요. 근데 그렇게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마시고요, 같이 오세요. 자녀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식구가 모두가 다 같이 귀여를 결정하셔야 돼요. 귀농을 결정하실 때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귀여도 마찬가지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준비나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뭘 어째야 되지, 이런 것보다는 혼자서 심사숙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술을 버리고 귀화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발굴을 해서, 제가 어촌계에 들어왔는데 이 어촌계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하시죠. 아니면 제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테니 제 어촌계 개원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시죠라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요즘에 SNS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귀농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규모화 있는 사업을 하시면서 유튜브나 온라인 SNS를 통해서 억대 그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촌이라고 그게 안 될 법은 없거든요. 그쵸. 그 정책 지원도 지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저희 기여기촌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어원공단에 그 기여기촌 센터에 문을 두드리셔서 그 단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러한 주변의 정보들을 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고 해도 늦지는 않으시는데, 단 귀촌은 혼자만 고민하시지 말고 다 같이 고민하셔요. 우린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인 프로그램 가서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런 식으로 네.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음을 먹고, 두 번째 가족과 상의를 하고, 세 번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센터와 같은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를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일단 이제 기여라는 것이 내 직업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먼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귀농이든 기여든
고민했는데 일단 기여라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과연 기여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양식업을 할 건지 어선업을 할 건지도 먼저 결정은 본인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결정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동의입니다. 동의 없이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뒤에 생활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결정이 되면은 일단 기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기여하는 지역을 어디로 결정할 거냐, 그 다음에 업종은 뭐를 할 거냐,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지역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이제 뭐 내가 살았던 일이 고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 다른 고향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 여러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먼저 방문해서 그 지역을 먼저 체험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건, 그 지역에 내가 내려갔을 때 내가 아기가 있고 어린애가 있다면은 걔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교육기관은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면은 학교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 뭐 대형 마트가 있다든지 생활 여건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면은 의료기관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저는 중요하다는 것이 자금입니다. 사학계획 할 때 어쨌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창업 자금을 어떻게 내가 마련할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여해서 필요한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 필요한 여유 자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금 계획도 돼 있고 정보 지역도 설정돼 있고 업종도 결정돼서 기여를 했어요. 지역에 내려가면은 지역에 내려가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서 어업 활동을 하든 양식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과 어떻게 융화할 거냐,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 가가지고 말이죠, 처음에 내려가서 갈등이 발생되면은 이 갈등을 회복하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그분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융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어선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선주협회도 가입을 하고 마을에 막 경주사도 찾아다니고 아니면 어촌계도 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활동을 하면서 또 내가 기여 전에 했던 내 기술 노하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민들한테 봉사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살갑게 그 지역 주민들과 융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A부터 Z까지 다방면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생활 환경을 보고 또 만약에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융화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또 정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현재까지 귀여 귀촌의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나 적응 못하겠어 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갔을 때 멘토나 멘티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재효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무관님 어떤가요? 성공률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성공률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기여 닥터 멘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기여 멘토 같은 경우에는 기여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을 하시고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종합센터에서 매칭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을 이용해 줄 수 있고요. 이 성공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성공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의 성공일지, 혹은 어촌에 잘 그냥 정착한 게 성공일지, 경쟁 없고 여유롭게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게 성공일지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시겠죠. 물론 저희도 데이터는 있습니다. 18년에 실태 조사를 했고
88%에서 88점 몇 퍼센트 정도께서 어촌에 계속 정착하고 계셨고요. 뭐 실제로 보면은 한 12, 3% 정도는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신다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한 연소득 2천만 원 정도 되신 분께 여쭤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하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럼 다시 도시로 가실 거냐고. 안 가신대요. 그냥 2천만 원 벌어도 좋으니까 어촌에 있고 싶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몇 퍼센트 하냐는 힘들 것 같고, 만약 일반적인 기준으로 어촌에 3년 이상 정착하시고 그 다음에 연 한 3천에서 4천 이상을 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진짜 정확한 수치는 저희도 파악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60%, 70% 이상은 하시지 않을까. 근데 준비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창업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고 그다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지냈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딱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우리 관객석에서 끄덕끄덕 하셨는데 사실 성공을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이건 많이 갈릴 수 있는 질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금융 부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귀여 귀촌시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차규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융 지원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권태경 팀장님. 네, 우선은 귀여업인으로 이제 선정되셔서 이제 귀여 창업 자금 이제 3억 원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7,500만 원이 이 사업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기타 이제 어업인이라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시게 되면 한 10종 가량의 정책 자금을 또 이제 받게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업인들이 타 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신용이나 담보력이 이제 열의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전기금이라는 보전기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보증서 담보대출로 정책 자금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업인마다 이제 어선업, 양식업 등 업종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맞는 뭐 여신 한도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으니까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되시는 어떤 그 조합의 그 금융가와 이제 상담하셔가지고 계속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농심보라는 이제 보증기관의 도움이 거의 한 7, 80% 차지하기 때문에 농심보를 통한 보증 한도가 얼마나 산출되느냐가 정책 금융 수혜의 범위를 이제 많이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 취급 기관에 가서 나의 농심보 보증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상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 부분까지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현장에 좌석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앉아 계신데 혹시 현장에서 보고 계시다가 나 이게 궁금하다 생각 드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네, 질문 주셨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집 식구하고 아이들은 다 커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혼자 내려가서도 기여 귀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까요, 사무관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통계로 말씀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기여인이 연간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74%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서 내려가서 생활들 하시고 오히려 가족분들이 계시면은 다 같이 내려가면은 좋아요.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베스트긴 한데 아무래도 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키운다거나 그 다음에 뭐 배우자를 찾는다거나 도시보다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세요. 50분들 들어오시는데 그 어촌만의 특수한 문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혼자서 또 헤쳐나가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혼자서 내려오신 분들끼리 뭉쳐가지고 같이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혼자라고 안 되고 여러 명이라 되고 뭐 이런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전문가 네 분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자, 유튜브로도 질문이 들어왔죠. 한번 질문 볼게요. 질문 띄워주시죠. 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하고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영역이죠? 네, 일단 이 청년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란 게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들이 조금 절차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시, 군, 구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시군구에서 이 공모가 나가면은 그 일정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고, 거기서 서류 면접, 그다음 면접 이런 등등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계획이 적절하다면 선정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연초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이게 지자체마다 일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시군, 시청, 군청, 구청에 얘기하셔가지고 이 사업 일정이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종합센터나 지원센터 통해서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관련해서 유튜브로 또 질문 주셨어요. 담보가 없는데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권태경 팀장님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담보가 없는데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중복되는데요. 그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보증기관에서 나름대로 이제 보증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수산시설물에 대한 시설 자금에 필요한 보증서가 있고요. 그리고 각 어업인마다 어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경비로 운전 자금이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운전 자금에 대한 그 운전 자금 보증 항도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금액이 이제 얼마 정도 되고, 이 금액에 따라서 보증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실제 사전 상담 받아서 그렇게 아마 매칭 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보증기관에 찾아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수협조합 같은 수협을 찾아가셔서 농심보호로 이게 보증 한도를 이제 얼마나 됐는지 의뢰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위탁 받아서 조회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니까, 한번 내방하셔서 보증 한도에 대해서 한번 상담 받으시면 필요한 보증 지원을 아마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수협 같은 것을 내방하면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또 궁금한 점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세요 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양식업 부문의 임재현 연구관님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바지락에다가 칼국수 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재밌는 질문인데 재치 있는 답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재미있는데 답변이 지리할까봐. 일단 좀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은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바지락을 캤다.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해변가 가서 네, 식구들끼리 놀러 가서 네. 조개를, 바지락이 아니고 뭐 네. 일단 여러 가지 조개를 이렇게 있는 거를 캤어요. 캐서 열심히 이제 그 코펠이나 버너 같은 거 놓고 막 국을 끓이고 뭐 바지락 칼국수 끓여 네. 먹고 막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한 무리의 뭐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어르신들이 쫙 오세요. 그러면서 누가 여기서 이거 캐 갖고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 거기는 관아라는 어촌계가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잡혀갈 수도 있나요? 거기는 그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죠. 어머나.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가시면 해변가나 아니면 이렇게 그 뻘이나, 그게 공유 수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데가 아니고 지역 어촌계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네. 곳이 있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경영하는 뭐 그런 그 해변 이런 거 말고 네.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는 뭐 무슨 어촌계가 관할하고 있으니 함부로 채취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없으면
캐서 맛있게 끓여 드셔도 그 큰 무리는 무방합니다. 없는데 이런 게 내수면의 그 계곡 같은 데서도 많이 일어나세요. 실제로 그 여름철에 텐트 치고 계곡 옆에서 흐르는 물에서 이제 그물 같은 거 네, 하고 예전에 우리 야영하면서. 천엽 한다고 네. 하는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갖고 그걸로 이제 그 어탕, 어죽 뭐 이런 거 끓여서 드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어머. 벌써 내 배로 들어갔는데. 어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요즘에는 그냥 그 간편식 같은 걸 가져가셔서 풍경을 즐기시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바지락을 채취하시기 전에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바지락 요즘에 바로 채취해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바지락 칼국수집이 있으면 거기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안전하고요. 네. 일단은 전,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 그냥 네. 재밌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런 팁이 있었네요. 전 몰랐어요. 많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냥 캐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품종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또 주셨어요. 양식업 부분에서 답변 좀 주시죠. 가장 보편적으로 그 뭔가 전업을 하시거나 전직을 하시거나 새로운 쪽으로 가시려면 기존에 그 규모화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해면 양식으로 가실 경우에 야 기존에 다 양식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어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당신들이 기술을 갖고 있으니 국립수산과학원에 질문 올 때 이러한 신품종 우리 양식 안 하는 품종 뭐가 있습니까? 하시는데 처음에 가실 때 제일 좋은 거는 규모화가 광어, 우럭, 전복 뭐 이런 것들이 해면에서는 주로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역 다시마 그건 너무 힘드시니까 처음에 가셔갖고 몸으로 나는 몸 하나 튼튼하다 뭐 이러시면 그렇게 이제 채취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류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내수면 쪽에서는 지금 8개 품목의 내수면 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장 그러니까 민물장어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뱀장어, 송어, 향어, 메기, 동작에, 다슬기, 자라, 미꾸라지 이렇게 8개 품종이 있는데 이걸 제가 그걸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품종들이 그러니까 그 규모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어떻게 팔고 어떻게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 인프라를 나눌 수 있는 협회가 있고 선언적으로 그걸 먼저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촌 귀어귀촌 교육을 하면 그 이 흰다리 새우 우리 대하라 일반적으로 그냥 새우 먹을 때 추석 때 뭐 이렇게 대하 먹을 때 흰다리 새우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한 새우 양식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고요.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시려고 그러면 실패를 많이 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아까 두 분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가서 저희 그 대학원 때 그런 말들 많이 했는데 몸빵이라는 말 많이 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뭐 바닥 쓸고 닦고 뭐 하고 선배들 시키는 거 하고 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내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있는 거를 한번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대중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선 어업 부문 한번 볼게요. 자, 어선 구매 비용은 대출이 되나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리 조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네, 줄은 물론 됩니다. 창업자금 그 자체가 어선 구입하든 양식장을 구입하든 양식장을 신축하든 모든 게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수협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 그 아까 금융에 이제 답변해 줄 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어선 구입한 자금은 다 대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문어 어선업에 적당한 지역이 있을까요? 그리고 문어 어선업의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수익은 자기 노력여야 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항이라든지 엇가라는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문어 뭐라고 했습니까? 문어 어선업의 적당한 지역. 자, 문어 어선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어 통발을 얘기할 겁니다. 그럼 문어 통발이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보통
갯벌이 있는 지역, 수심이 약간 좀 낮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해안,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까지 이 위쪽에 문어 통발업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를 같이 잡아도 동해안에서도 문어를 잡습니다. 다만 동해안에서는 통발로 잡는 게 아니고 낚시로 잡습니다. 특이하게 그 동해안에서 작업할 때 낚시의 미끼는 선생님 뭘 쓸까요? 미끼를 뭘 쓸까요? 그거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돼지 비계를 미끼로 써가지고 문어를 낚습니다. 사실 이제 문어가 이제 참문어가 많이 하는데 요즘은 문어를 이렇게 자연 상태에 있는 문어도 이렇게 어획도 하지만은 양식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 통발이라든지 문어 낙지 이런 것들이 기여하시는 분들이 1인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업으로 많이 현재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금융 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귀여인을 위한 재테크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거 아주 쏠쏠한데 재테크 꿀팁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권태견 팀장님 답변 주시죠. 네, 이건 뭐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뭐 고객분들한테 다 필요한 부분인데 네. 뭐 생각하지 못한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선업이나 이제 양식업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많이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으로 그 리스크를 이제 커버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정부에서 또 일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어업인이라는 자격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또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업인이기 때문에 또 지원해 주는 뭐 여러 가지 뭐 면세적인 부분들이 많죠. 어선업이나 뭐 양식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기름을 통해서 동력을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면세 유류로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도 있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인에 비해서 어업인이기 때문에 금리를 뭐 우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또 한 가지 이게 뭐 재테크라기 하기보다는 우대적인 측면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선박 같은 화물선이나 여객선 같은 경우에 이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어선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수협을 이용하신다면 85% 이렇게 적용을 받으니까 다른 선박에 대해서 대출도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재테크 측면보다 어업인이라는 자격 때문에 수협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우대해주는 제도들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좀 대신할까 합니다. 네. 어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은요. 귀여 융자 자금 시에 선금은 자비로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업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선업 같은 경우에 귀여하시는 분들이 중고 어선을 이렇게 매매하실 때 어선 매도자 분께서 계약금을 걸라고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계약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부분마저도 대출로 조금 커버하고 싶은 이제 수요들이 이제 많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양식업 부분에서도 양식 시설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공사 계약을 맺게 되실 텐데 그럼 그 공사 업체한테 선수금을 이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계약금에까지는 좀 지원을 사실은 안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전체적인 계약 과정 중에서
자기가 먼저 선급으로 이렇게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증명하시고 증빙 자료를 잘 이렇게 제출하신다면 조합에 따라서는 그 부분도 융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 추진하시면서 먼저 진행하지 마시고 관할된 조합과 늘 상호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내가 이런 자금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융자가 어떻게 될 건지 자기 부담으로 선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가 되는지를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자기 자금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융자 받아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주 자세한 답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원인데 지원 정책 지원 가능하나요? 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정책 지원이 이제 기업 창업 주택 마련 자금, 청년어촌 정착 지원 자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금을 받기 전까지만 사업장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회사원이시라고 교육을 받는다거나 사업을 신청한다거나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창업 자금 대출을 실행하실 때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 여러 있으신데 어쨌든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람들께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왕이면은 어업만을 전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기업귀촌 활동 가능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원 내역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연령에 따라 크게 구애는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대 분들이 제일 유리한 게 뭐냐면은 사회에서 경험도 있으시고 연륜이란 거를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무슨 기술도 있으실 거고 자금은 어느 정도 있으실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젊은 분들은 나름 그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으니까 어선업이나 양식업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요. 50대, 60대 분들은 맨손업 위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흐름일 뿐이지 어선업, 양식업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니까 연령에 따라서 크게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연령대, 모든 연령대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장에서 질문 다시 한번 네, 손 번쩍 들어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는데 마이크 얼른 드려볼게요. 체크 셔츠 입으신 분, 네. 예, 그 어선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요. 어선만 구매해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업 허가, 자망이다, 통발이다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돼야 어선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 기호기천을 장려한다 그러면서 실상은 고가의 허가 자금을 가지고 선박을 사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정부나 우리 해수부 차원에서는 좀 확대를 해서 기호기천을 장려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장려하는 정책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정작 기호기천 해라 하시면서 가서 내려가서 어업을 하려 치면 그 기존에 있는 어민들한테 이걸 양도받아서 내지는 사가지고 이거를 기호기천을 해라 하는 부분은 장려 정책과 금융 정책 간에는 조금 뭔가 어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 흐름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 최소 20년 가까이 자원 관리를 위해서 해수부가 정책 방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서 어선에 대해서 허가 종수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수부는 자원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어업을 하겠다라는 흐름을 잡고 있는데 기후기천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허가를 발급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희가 허가가
근데 이거를 개인의 재산권인데 허가나 뭐 어선이나 이거를 그냥 무조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뭐 허가나 어선을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어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뭐 연구 용역부터 해서 정책적으로 이해관계자분들 다 모셔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좀 더 쉽게 기여할 수 있고 어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더 추가로 네 질문 주시네요. 앞쪽에 계시는데요. 지금 저 자금 정책 쪽으로는 65세까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층들 지금 실제로 그 이주 귀촌 기여하는 그 인구 중에서 66세 이상 되는 그 포지션이 어느 정도가 되며 전혀 그런 정책적인 자금 같은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려가서 가령 뭐 어선 허가권하고 배를 산다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령층으로는 지금 혜택이 굉장히 불리한 걸로 제가 또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만 65세가 넘어가시면은 이런 여러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지원해드리고 싶죠. 근데 어쨌든 예산이란 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은 계속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65세 이상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창업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없어져서 처음에 초기 경영 기반을 마련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저희도 그런 분들이 저희도 나름 생각하는 게 그런 어찌 보면 65세가 법적으로는 노인이고 고령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고령인 분들이 어촌에 오히려 이분들을 위한 어촌을 또 만들어 보자라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마련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조용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또 있어요. 네, 아주 열렬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뒤쪽으로 마이크 넘겨주시죠. 지금 다 막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고양시에서 온 그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귀여 귀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 귀농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주말 농장이다 이렇게 텃밭을 한번 갖고 보면서 내가 귀농을 할 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귀농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귀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어촌 체험 마을이다 이런 걸 본 적은 있지만 내가 막상 시간이 돼서 가족들과 아까 임재원 연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과 함께 체험을 해보면서 내가 어촌에서 어업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뭐 이번 질문도 제가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좀 쉬워요. 어업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어선 하나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까? 그 체험이란 그 제도를 운영하면 좋은데 이 생각을 해보면은 주말 농장처럼 이 어촌 이 바닷가에서 양식을 가꾸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서 저희 뭐 육상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저희 쪽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를 해서 오히려 이런 방법의 이런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혹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요성을 정말 인지하고 있고 좋은 길을 제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자 현장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우리 전문가 네 분이 오셨으니까 귀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예비 귀여인, 귀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구관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런 자리에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민은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선배님들한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30분 안에 결정돼야지 그 안에 결정 못하면 그거는 끝까지 결정 못한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말이어서 저도 가슴에 담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많이 이렇게 발품을 찾아다니시면서 같이 하고 또 전문가들이라고 해봤자 저희들 그러니까 저만 사실 제가 하는 부분 말고는 저도 몰라요. 제가 공부했던 부분,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부분, 선험했던 부분 말고는 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 있다 생각하시고 언제든 저희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든 접속을 하셔서 연락처 뭐가 있나 보시고 이메일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자꾸 괴롭히셔야 돼요. 정부 관계자들은 자꾸 괴롭혀야지 뭔가 답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귀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빨리 끝내고 귀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기여했던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어선어업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어선을 탔던 선배 어업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 기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여가 성공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셔가지고 전부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여기촌 종합센터에서는 여러분이 기여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해수부에 자문을 받아더라도 여러분들의 속 시원히 답변할 테니 어려움 갖지 말고 항상 저희 기여기촌 종합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런 자리가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불만일 수도 있고 저희 기여기촌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어선어업과 양식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우수 사례 보면은 관상어 양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촌 비즈니스업이라고 해서 한 5,000개 활동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니까 꼭 어선어업과 양식업에만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심지어 농업이랑도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모든 분들께서 성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권태경 팀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상당히 한 산업입니다. 어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에 종사하시려고 하는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초기 투입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융자가 그렇게 따라주지는 못해요. 이 기여 창업 자금은 어선업을 경우를 보면 한 3톤 전후에 소형 어선에 자기 소유로 취득할 때 지원되는 그런 융자 정도 규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규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럴 때 자금 계획에 많이 이렇게 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언제나 이 기업 창업 자금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조그만 선박부터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점차 적응이 되면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만 융자 지원되는 현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부담금을 준비하시고 접근하셔서 성공적인 귀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귀여귀촌 종합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각 부분별로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1899번에 9597번, 1899번에 9597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여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www.sealife.go.kr 또는 귀여귀촌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www.sealifeexpo.go.kr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이곳에서 11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똑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 참여를 원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잠시 뒤 1시에도 이곳에서 어촌생활 살아보기 본선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